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푸틴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대통령이 계속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죽게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미친 짓 같아 보여도 사실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현실은 전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금까지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고 두 경우 모두 그가 패배하게 됩니다. 곧 그 선택지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푸틴에게 돈바스를 안겨줄 봄 공세를 추진하려 하면서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봄이 한창이라 원래는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땅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봄철 무성해진 초목은 은폐를 제공하고 겨울 동안 군사 진격을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푸틴의 계획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봄 공세를 밀어붙여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방어선을 영원히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를 더 깊이 점령하고 자포리자시까지 진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푸틴의 문제는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4년 넘게 봐온 그 지리한 공세가 푸틴이 가진 전부입니다. 융통성 부족으로 봄 공세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봄이 러시아에 불리할 조짐은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공세를 시작한 첫 일주일 동안에만 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3월 17일 하루 동안 러시아가 1710명의 병력을 잃은 기록적인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들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삐걱거리는 시작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번 봄 공세가 엄청난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점점 더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돈바스의 함락은 봄이 시작될 때와 비교해 지금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요새 방어선에 그저 부딪히고 있을 뿐이며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자 퍼레이드는 우울한 표정의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경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어야 할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두려워해 군사 장비를 전혀 선보이지 못하면서 푸틴의 약함만을 드러내는 씁쓸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 퍼레이드는 러시아 실패의 상징적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번 봄이 푸틴 예상과 달리 전개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느렸습니다. 오픈소스 정보기관 딥스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러시아는 이번 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영토 672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에 점령한 827제곱킬로미터보다도 훨씬 뒤처진 수치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보도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최선의 결과입니다. 러시아가 전진 중임에도 점령지를 잃고 있다고 강조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의 5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역침공 이후 4월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순 영토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말까지 12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는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영광스러운 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상황에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남부와 남동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며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반격은 푸틴의 자포리자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의 슬로비안스크와 도네츠크 진격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러시아가 눈앞까지 다가간 요세벨트 도시들 중 첫 번째인 코스티안티니우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거리 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됐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영토 진격 뒤에는 그 선택이 다가오게 만든 두 가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우위와 러시아군의 큰 사상자 규모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사망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수적 우위로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소모전이 이제 푸틴 군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뒤덮은 살상구역이 본래 역할을 하며 2026년 봄 공세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을 이용해 전선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움직이는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고정된 위치에 포탄 한 발을 쏘는 데 드는 비용의 약 10%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저희와 함께하면 그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폴리피코 등 여러 매체는 전장 사상자의 최대 80%가 드론 때문이라고 보도합니다. 일부에서는 그 수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3월 러시아의 기록적인 사상자 수를 강조한 알자지라는 우크라이나가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35,351명의 러시아 사상자 중 96%가 드론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는 소형 무기, 화기, 포병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 러시아 군사장비에 입힌 피해까지 합치면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어 결국 푸틴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가 거듭될수록 러시아의 공격력은 약해지고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3월의 막대한 사상자 수를 보면 이는 푸틴 군대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에도 같은 전략을 반복했으며 국방부는 한 달간 35,203명의 러시아군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은 3월보다 하루가 적으니 유의하세요. 하루가 더 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사상자를 3월 수치에 맞출 만큼 150명가량 더 냈을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합니다.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푸틴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 및 부상자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대규모 영토 확보를 기대한 봄 공세 기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봄철 사상자 수가 많지만 푸틴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러시아가 매달 있는 3만 5천여 명 중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3월 10일 러시아의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이 사망자 쪽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손실의 100% 중에서 62%가 사망자이고 38%가 부상자라고 젤렌스키는 밝혔습니다. 이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2배에 가까운 위험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상자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은 다리가 없으면 전선에서 쓸모 없어집니다. 러시아 손실의 3분의 2, 4분의 3에 가까운 병사들이 전선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아무리 애써도 푸틴의 군대에 있는 병사들은 사망이 확인되기보다는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독립언론이 벌어지고 있는 사망 규모를 밝히고 있음에도 말이죠. 5월 9일 보도에서 러시아의 메두자와 미디어 조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18세에서 59세 사이에 러시아 남성 35만 2천 명이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망자 수는 러시아의 상속 등기부 확인과 BBC 러시아와 같은 기관이 작성한 검증된 사망자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병력 모집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소모전에 던져놓고 있는 인명 손실 규모를 따라잡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월 4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4월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손실을 보충할 만큼 충분한 군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지 못한 5번째 연속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대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푸틴이 2가지 끔찍한 선택 중 하나를 강요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밀리타니도 4월 중순 러시아 모집 상황을 확인했으나 결과는 푸틴에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1분기 동안 하루에 약 800명의 병사를 모집했는데 2025년 같은 기간에는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를 모집했었습니다. 봄 공세로 이미 기록적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모집 인원 20% 이상 감소는 푸틴이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어떻게요? 두 번째 주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넓히며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하고 더 많은 영상도 확인하세요.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 참여한 두 나라 중 늘 더 혁신적인 쪽이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국방장관이 된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기술 중심 접근을 강화했습니다. 페도로프가 주창하는 데이터 활용과 현대적 경영 사고방식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대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천재는 자신이 손대는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데 집요하며 이는 푸틴의 침공으로 인해 약 2,130억 달러에 달하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테도로프의 방식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이며 그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가져온 변화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페도로프는 이전에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 장관으로서 델타 상황 인식 시스템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장 곳곳에서 영상을 비롯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사상자 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모든 FPV 드론 공격은 기록되고 업로드되어 집계되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자신들이 입히는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소련식 사고방식이라 칭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중요한 균형추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옛것과 새것의 장점을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기술적 우위의 효과는 누구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페도로프는 국방장관으로서 초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러시아가 수년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해온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전선 전역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막대한 사상자 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5월 10일 보도한 대로 스타링크 상실은 러시아 드론 전략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를 마비시킨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상 드론 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하면서 전체 흑해제 작전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이미 2025년 중반까지 생산되었고 2026년은 러시아가 해상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으로 계획이 모두 멈췄지만 우크라이나 기술은 여전히 흑해를 지배합니다. 기술 집중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방어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렴한 요격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다층 방공망에 도입되면서 러시아의 샤헤드형 드론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상 로봇 시스템이 전선 곳곳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로봇들은 2026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선 보병의 필요 인원을 3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들은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기관총을 장착해 공격에도 쓰입니다. 인공지능도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분야에서 러시아를 훨씬 앞서가고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자율형 드론 무리들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각각은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목표를 식별하고 추적하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협력해 러시아 무력화용 첨단 드론 개발을 위해 AI 우수센터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살상구역 확장과 기술 발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도권과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합되면서 푸틴에게 지금 남은 두 가지 선택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동원령입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비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점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약 4배지만 푸틴이 전쟁 기간 대부분 동원령에 소극적이어서 그 차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라 부르는 사람은 푸틴입니다. 4년간 130만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요. 푸틴이 동원령을 미룬 이유는 이를 내리면 자신의 통치 핵심인 사회적 계약이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난 25년 동안 러시아에 필요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국가를 동원하고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 사회적 계약을 산산조각 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러시아가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우크라이나를 압도하지 못했고 자신이 틀렸음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패배가 드러납니다. 원쟁연구소 ISW가 지적하듯이 푸틴은 전면 동원이 자신의 정권에 가져올 사회적 반발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ISW는 그 반발이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실패 이후에 겪었던 반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10년에 걸친 분쟁으로 러시아는 약 1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푸틴의 작전은 우크라이나에서 보름도 안 돼 그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동원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이 이루어지면 그는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옛 차르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이미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차치하고요.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야기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동원을 실시한다는 것은 푸틴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결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특별 군사작전이 결국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러시아가 동원을 실시한 직후에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푸틴은 자신의 권력 기반에 무너져가는 토대를 산산조각 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 동원에 나서면 푸틴은 스스로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엘리트가 그의 통치 종료 방안을 찾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 전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망신스러웠던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 직후 그런 일을 하려 한다는 암시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모호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평화협상에 열려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우크라이나가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서방이 러시아를 해치려 한다는 평소에 러시아식 허튼 소리를 곁들였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날에 공개적으로 평화와 분쟁의 종식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푸틴은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우크라이나가 선호하는 선택입니다. 동원령은 푸틴이 패배한다는 의미이지만 러시아가 수십만 명의 병력을 더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평화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푸틴은 러시아 국민과 맺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푸틴의 문제는 푸틴이 원하는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돈바스 지역도 러시아에 양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력 중 하나가 된 자신들의 군대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강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다는 것은 그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을 포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라도 넘겨받지 않으면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년간 전투 후 영토를 빼앗지 못하면 푸틴은 이유 없이 한 세대 러시아 남성 학살에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푸틴은 승산이 없어집니다. 침공 지속을 위해 동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사살하는 러시아군 수가 늘고 러시아의 모집이 난항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건 푸틴의 패배입니다. 동원이 아니면 평화뿐이지만 그 평화는 푸틴이 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은 약해지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투입하는 것과 같으며 해당 방어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두 선택지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푸틴의 침공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 혼란과 이에 따른 압박입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설명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라는 시한폭탄과 그것이 왜 푸틴을 불안에 빠뜨리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푸틴 통치의 이면과 우크라이나에서의 푸틴의 수많은 실패에 대한 분석을 더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